안철수 대표와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가 악수를 나누려고 하는데 두 분이 이렇게 표정이 썩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네. 자, 미래당. 결국 청년들이 쓰는 그 미래당, 결국 그 이름 때문에 통합신당은 미래당은 이름을 못 쓰게 됐습니다. 새 당명은요, 바른미래당으로 결국 결정이 됐네요. 바른미래당. 관련해서 미래당을 못 쓰게 됐는데 유승민, 아직은 바른정당 대표인가요? 유승민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먼저 유승민 의원 목소리 들어보시죠. 당명 관련해서 그동안 해프닝이 있었는데 우리 미래라는 청년들이 만든 정당이 사실 있는 줄 몰랐습니다. 저는 몰랐고 그게 선관위에서 그런 문제가 될 줄 몰랐는데 우리 미래의 우리 당원들 화내지 마시고 미안하게 됐으니까 화 푸시고 우리 미래당 취소했으니까 그렇게 받아주시면 고맙겠고요. 김병희 박사 이제 미래당 못 쓰고 바른미래당 쓴다는데 근데 뭐 화 푸시라고 하는데 유승민 대표는 표정이 좀 밝아 보이시네요. 유 대표 표정이 너무 밝죠. 왜요? 사실은 당명이 결정된 두 가지 안으로 압축됐던 게 첫 번째는 바른국민당이었고요. 공모를 거쳤는데 바른국민당이 가장 많이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미래당은 그 공모 과정에서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안철수 대표가 생각하는 미래라는 이미지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주장했죠. 근데 두 개가 맞붙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철수 대표가 주장하는 미래당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건데 양보를 했다고 여기에 대해서 네. 바른자 그리고 사실 보수의 가치인 바른정당에서의 정자의 의미가 다 빠져버렸기 때문에 유승민 대표는 문내 서운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통합에 대한 통큰 가치 속에 내가 양보한다 이렇게 간 건데 어느 날 갑자기 미래당 쓰지 말라고 하고 바른미래당으로 가니까 유승민 대표 입장에서는 화색이 돌 수밖에 없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오히려 돌고 돌아 유승민 대표 바른미래당도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당의 정체성을 적절하게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전화이복이라고 미래당보다 훨씬 더 나은 바른미래당으로 가는 게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꿈보다 해몽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비하인드 스토리를 아주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당명 만들 때 진짜 유승민 대표는 바른국민당을 굉장히 선호했었어요. 근데 이제 안철수 대표가 바른자가 들어가는 건 호남의 여론이 조금 안 좋다는 이야기를 애둘러 이야기하면서 왜냐하면 이제 바른자가 들어가는 것에 대한 호남의 이제 반감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른자를 빼고 미래당으로 합의를 했는데 뭐 이런저런 곡절을 겪어서 다시 바른미래당이 돼서 일단은 뭐 잘 된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제안도 한번 해봅니다. 지난번에 더불어민주당도 처음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약치를 민주당으로 쓰려다가 지금은 합류했습니다만 김영삼 의원이 갖고 있었던 민주당 때문에 못 썼잖아요. 합해서 지금 다시 민주당을 쓰고 있어서 저는 뭐 우리 청년정당 우리 미래도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지금은 조금 화가 났지만 정말 잘 설득해서 청년정당 우리 미래하고 바른미래당 합쳐서 다시 미래당을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미래당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신 거네요. 제가 청년들과 함께하는 정당이 되고 싶습니다. 네. 우리 미래의 대변인 김소희 씨. 이분이 저희 지역에 살아요. 근처 삽니다. 그래서 지역 행사운동에 몇 번 봤었습니다. 되게 대담하게 이 직장을 다니면서도 정당 활동을 하는 독특한 경우이고 의지를 갖고 해보겠다고 하는 분들이더라고요. 올 초에도 한번 만나면서 그런 이야기해서 더불어민주당 안 오시겠습니까? 하는데 저희들 스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오라고 했을 때도 거절을 했는데 바른미래당에서 오라고 한다고 쉽지 않을 거다. 특히 이번에 이 미래당 이 당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좀 속이 상했고 이러저러한 이제 설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이런 모습이 좋다고 봅니다. 젊은이들이 스스로 정치 활동을 하는데 당을 만들고 스스로의 가치와 비전을 만들어가겠다는 노력. 청년의 목소리를 내겠다. 이게 좀 박수를 쳐줘야 되고 약간 해프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도적이진 않았겠지만 결과적으로 좀 속이 상했을 거다. 마음 푸는데 시간이 걸리겠는데 기성 정치인들도 마음을 열고 도와줘야 된다. 이런 생각. 이런 가운데요. 미래당에 또 그런 또 사연이 숨어 있었는지 저도 처음 알았는데 어제 민주평화당 만든 조배숙 대표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만났습니다. 표정이 그렇게 편해 보이지 않는데 두 사람 만났을 때 어떤 얘기 오갔는지요. 먼저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배숙 대표님 당대표 취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여성 당대표가 세 분이 되셨습니다. 이제 트로이카 시대가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는 걸로 믿겠습니다.
보면은 정치인의 화법 제가 정치부 기자 오래 하는데 참 모르겠어요. 네. 이 진심으로 축하를 했을까요? 아니 근데 저희 말에 뼈가 있는데. 예, 그러니까는 그 조배숙 대표죠 이제 네. 대표가 진심으로 축하했을까요라는 것도 그렇고 지금 한겨레 6면저 사진을 봐도 네. 정치인들은 저렇게 악수할 때 무슨 생각을 하나요? 이렇게 굉장히 서로 마음에 안 드는 그냥 거잖아요. 표정을 보기에는 안철수 대표는 좀 여유 있는데 조배숙 대표는 굉장히 기분 약간 나쁜 조금 표정이죠? 좀 굳어 있는 표정인 것 같아요. 그 사진을 걸랐고 아예 지금 두 분이 이렇게 고개를 약간 돌리고 있는 사진들도 오늘 보도가 됐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 참 포커페이스 같아요. 그러니까 얼굴에 표현이 드러나지 않고.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 변호사나 저 같은 게 그게 안 돼가지고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너무 네, 착해가지고. 보면은 지금 또 다른 신문에 보면은 뭔가 안 대표랑 추미애 대표가 아니고 조배숙 대표 뭔가 이렇게 서로 눈이 안 맞거나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거나 이런 사진들을 또 오늘 왜냐하면요, 골라서 사진, 보도를 했습니다. 사진에 나오고 이제 인사만 한 다음에 비공개로 회동을 했지 않습니까? 한 10여 분 정도 네. 회동을 했는데 주된 내용이 조배숙 대표는 비례대표 3명 보내달라. 네. 안철수 대표는 이미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표정이 좋을 리가 별로 없죠. 아니 공개에서도 별로 안 좋으셨는데 비공개 때는 더 안 그렇죠.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랑 반대로요. 지금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는 추미애 대표와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였거든요. 좀 화면 달리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조배숙 대표 표정을 보세요. 추미애 대표가 완전히 다르네요. 표정이 그냥 이렇게 살며시 미소를 띠고 있는데 굉장히 또 표정이 좋은 편입니다. 뭔가 추미애 대표는 우리 편이다라는 생각을 또 같은 여성 대표끼리 잘해보자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오기영 변호사님께 여쭐게요. 이제 민주당에서 오셨으니까 민주평화당은 우리 편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거의 같은 편이다. 거의 같은 편이다. 완전히 같은 편은 아니고요. 소통 가능한 정당이다. 100% 중에 몇 %입니까? 거의 거의 숫자로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없지만, 같고, 네. 예, 상당히 근접해 있다. 상당히 거의 뭐. 그러면은 더불어민주당에 있어서 네 그럼 바른미래당은 얼마나 가깝습니까? 우리 편입니까? 적군입니까? 뭡니까? 감히 정치에서 적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말씀을 좀 선뜻 거리가 못하시네요. 깁니다. 거리가 멀어요. 보니까 네. 예, 대외 정책에서 좀 거리가 있는 정당이다. 네. 하지만 합리적인 정당으로 가고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멀지만 손을 뻗어서 꼭 잡고 가야 되는 대화하고 소통해야 되는. 손 잡아보시죠. 그 저기 오 우리가 변호사님. 갑자기 자유한국당은요? 자유한국당은 좀 황당하다. 황당하다. 그래도 손잡고 같이 가야 됩니까? 협치를 하셔야 되지 않아요? 협치를 하셔야 됩니까? 대화는 해야죠. 국민의 대표들이 같이 있는 자리니까. 하지만 지금 하시는 당대표, 원내대표의 여러 가지 말씀이나 기조는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는 어렵다. 네. 좀 실망스럽다. 예. 여기 자유한국당을 대표하는 분이 없으셔서 자유한국당은 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 다른 말을 할 거예요. 그러시겠죠. 네, 아마 자유한국당 쪽에서도 연락을 주시면 또 저희가 반론을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요, 뭐 이런 기사까지 떠요. 저희가 오늘 좀 지지율은 준비를 못했는데 이제 뭐 지지율들이 엇갈리더라고요. 근데 통합신당이 이렇게 뜨니까 한국당에서도 내심 긴장하고 있다. 한겨레신문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이번 6.13 지방선거에 뭐 지금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아직도 높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각 지역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야당 간의 경쟁이 더 치열할 것 같아요. 네. 새로운 야당 민평당도 생겼고 바른미래당 생겼죠. 자유한국당 제1야당입니다만 계속 안에서 지금 내부 갈등도 있어서 6.13 지방선거의 관전 포인트는 광역단체장이나 자기 지방에 누구를 뽑을 것인가도 관전 포인트지만 야당의 제1야당은 누가 될 것인가, 제일 높은 지지율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사여서 아마 자유한국당에서도 통합정당이나 아니면 민주평등화당에 대해서 좀 긴장하는 분위기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희 보면은 한겨레 기사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한국당 관계자 한 사람의 얘기를 들어서 이렇게 내심 긴장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 명인 것 같은데요? 한두 명 이렇게 됐는데 뭐 한국당뿐만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도 신경이 쓰이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통합신당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여러 기타 정당들이 새로운 통합신당이 창당되는 것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촉각도 곤두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 하나. 네.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시나요?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이 필요한다면 그리고 당의 지지율이나 아니면 6.13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필요한 어떤 일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안 나간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여정이란 인물에 대해서
한국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김여정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또 어떤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지 뭐 궁금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면은 최룡해한테 반말하는 유일한 김정은을 제외하고 예의는 없네요. 한 31살. 그렇죠. 아무리 본인이 있어도 예. 근데 본래 백두혈통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김정은에 대해서도 김정은 후계자가 나타났을 때 김정은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거든요. 그때 김정은을 많이 만나본 사람 유일한 사람이 일본의 후지모토 겐지라고 네. 요리사가 있었어요. 네. 그 요리사는 김정은 어렸을 때부터 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쓴 책에 따르면 김정은은 어렸을 때 정말 요만한 나이인데도 자기 후지모토 겐지한테 반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본래 왕족이나 황족이 주위 사람한테 반말하지 존댓말 씁니까? 그러니까 저는 김여정도 실제로 최룡해한테 반말하는 걸 우리가 확인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김정은의 친여동생이고 지금 저 젊은 나이에 초고속 승진을 위해서 정치국 후보위원 겸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 될 정도면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건 분명히 맞을 거고요. 다만 더 중요한 것은 최룡해한테 반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오빠인 김정은한테 언제든지 다가가서 아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이라는 거죠.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에 가깝다는 것은 지근거리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건데 김여정 같은 경우는 자기 오빠인 김정은 위원장하고 아까 사진에 나옵니다만 네. 같은 열에 서가지고 걸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면 눈 맞춤도 서슴없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황병서 총정치국장 같은 경우 김정은 옆에 가면 입을 가리고 이야기할 정도고 무릎을 꿇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정도로 비면 우리 김여정이 직급에 비해서는 실제적인 권력의 그 접근 정도, 그다음에 권력의 실세 정도를 따지면 굉장히 센 사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여정이 우리나라에 와서 또 반말하면 안 되는데 뭐 그렇지는 않겠죠. 근데 보면은 이제 김여정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살짝 걱정은 돼요. 와서 우리 오빠는 뭐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거나 북한 체제가 그런 건 아니에요. 뭐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 오빠는 그렇죠. 이랬을 때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할까요? 그럴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김여정이 올 때 우리 대한민국 언론만 주목하는 게 아니라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이 온다는 거잖아요. 그럼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고 있을 거고 당연히 김여정이 전 세계 언론을 향해서 한마디 정도의 말을 쏟아낼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지금 이 미국이 결국은 오토 원비어의 부친까지 데려와서 사실 평창 동계올림픽에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김여정이 북한 체제에 대한 어느 정도 일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오토 원비어의 그 부모도 개회식에 참석한다면 네. 어떻게 해서든 같이 카메라를 비춰주거나 조우할 가능성도 그러니까 오토 원비어의 네. 부친과 미국이 바라볼 때 북한은 인권을 탄압하는 말도 안 되는 불량 국가다라고 오명이 아닌 사실관계를 전달하려고 할 것이고요.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 체제가 그런 체제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명백하게 보여주기 위한 김여정의 선전선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뭐 내일이면 바로 개회식이니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평창 올림픽에 스포츠 올림픽은 관심 없고 미국하고 북한이 그렇게 홍보전에 있어서 총력전을 펼치는 거 보니까 좀 안타깝긴 해요. 그러니까 좀 중심을 잡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그리고 모든 조간신문들이 보면은요 김일성 일가 중에서 처음으로 한국 방문한다. 네. 혹은 백투혈통 중에서 처음으로 방문한다. 이렇게 보도하는데 정말 그 관련돼서 지금 한국을 찾는 사람이 김여정이 처음인가요? 그러니까 백두혈통 하면은 이제 김일성의 직계를 얘기하죠. 그러니까는 김일성이 북한을 이제 건국을 했다. 뭐 이런 취지에서 세습을 위한 나름의 일단 설명 체계인데요. 백두혈통, 그러니까 김일성의 직계가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건 처음이다. 이렇게 신문들이 이제 제목을 뽑고 있어요. 근데 실제 보면은 1972년에 김영주라고 예. 김일성의 동생이죠. 동생이죠. 동생이 한 번 올 뻔은 했어요. 올 뻔? 예, 그때 남북조절위원회 때 대표단으로 명단을 올렸다가 임박해서 안 내려왔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왔다라고 지금 잘못 기억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일부에서는 안 왔다고 하는데 명단엔 들어가 있는데 실제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일성의 직계가 우리나라를 오는 거는 김여정이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관심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중앙일보에서는 이런 보도도 나왔어요. 김여정이 아마도 김정은의 친서를 가져올 것이다. 그렇다면은 우리 청와대에도 대북 특사를 보낼 수 있다. 뭐 이런 보도까지 나왔어요. 네, 아무래도 뭐 친서를 가지고 온다는 거는 그만큼 김정은이 이제 우리 정부와의 어떤 대화 의지를 나타내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뭐 우리 입장에서도 충분히 뭐 특사 파견을 검토해 볼 만하죠. 원래는 그 평창 동계 올림픽 참가를 권유하기 위한 그런 특사 파견을 이제 검토했었는데 북한이 먼저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평창 참가를 이제 밝히면서 이제 그랬기 때문에 굳이 이제 그 특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번에 친서를 받으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시 특사를 파견해가지고 아마 남북 대화를 위한 적극적인
어떤 그런 행보를 취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되고요. 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남북관계 좀 진전이 있고 한반도에 좀 평화를 좀 정착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북특사 그렇다면 누구를 보낼지 관심사인데 자, 민주당 소속이신 오기영 변호사님 한번 추측을 해보죠. 청와대에서 보낸다면 북한에 보낸다면 대북특사로 누굴 보낼까? 아무튼 예, 친서가 왔다면 네. 진지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사람이 누군지가 우선은 궁금합니다. 정치인일 것 같습니다. 정치인. 관료보다는 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을 좀 이해하면서 실제 소통을 좀 할 수 있는 분이 누굴까를 보는데 우선 떠오를 수 있는 분이 임종석 비서실장. 아, 임종석 비서실장. 네. 또는 이해찬 의원 같은 분. 네. 예. 또는 이제 송영길 북방경제위원장. 뭐 여러분도 있을 텐데 우선 그 세 분이 떠오르네요. 아니,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서 꼽는 건 아니시죠? 네, 주로 친분 관계 중심으로 해서. 예. 근데 임종석 실장은 약간 그 대북 관계에 있어서는 본인은 좀 빠져 있겠다 뭐 이런 의사를 계속해서 밝혀온 거죠. 그래서 좀 쉽지가 않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제 어떤 분이 할지는 지금 뭐 이렇게 공개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서 내부 논의를 하면서 좀 바뀔 수도 있겠죠. 과거에 특사로 갔던 분은 이제 당시 김대중 정부 때 임동원 당시 수석, 네. 그리고 이제 이종석 장관이 인수위 시절에 한번 특사로 갔었고요. 그래서 특사로 갔던 분은 이제 북한에 대한 전반적인 해박한 지식과 전문성이 있는 서훈 국정원장. 그리고 이제 그것은 공식 특사가 아니고 비공식 비공식 특사로 특사로.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아마 특사를 생각한다면 정치인, 비중 있는 정치인도 포함이 되겠지만 가장 간편하게 하기로는 정의용 안보실장을 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네. 근데 보면은 당시에 이제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모르겠는데 안보 환경이 그 당시에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 좀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청와대가 진지하게 뭔가 돌파구로 하고 해법을 갖고 있다면 현직 청와대 소속이 갈 가능성이 크고 부담이 약간 된다 그러면은 이제 외곽에 있는 교수나 뭐 이렇게 보낼 가능성이 크죠. 자, 또 김여정이 다시 내려오면 청와대도 이제 어떻게 만날 것인지 보통 10일 정도에 만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문 대통령이 얼마나 만날지 또 어떻게 의전을 할 건지 네. 또 김정숙 여사와 또 다른 일정이 있을지 뭐 다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정과 관련돼서는 아직 네.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북한에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김영남 상임위원장도 굉장히 고위급이라고 생각했는데 친동생을 보내니까 이 손님을 맞이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뭐 논란이야 여러 가지 많겠지만 극진한 대접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동방예의지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그다음에 최고의 의전을 할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과 당연히 만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일부 신문에서는 이제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김여정이 같이 만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뭐 독대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격이 좀 안 맞으니까 독대는 아니겠지만 뭐 어떤 형태로든 만날 것 같고 김종수 여사와도 뭐 같은 여성끼리 통하는 부분들이 있고 뭐 얘기할 대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도 아마 일정이 잡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특사가 왔을 때 청와대가 어떤 형식으로 받느냐가 사실 남북관계 시금석이 될 수 있는데 2009년에 이명박 정부 당시에 남북관계가 안 좋았을 때 이른바 DJ가 서거한 다음에 김대중 전 대통령 특사 조문단이 왔었어요. 네. 김기남 당시 노동당 비서가 단장이 돼서 그래서 사실은 남북관계가 어려웠던 상황에 돌파를 열 수 있는 중요한 사람이 와서 김기남 비서는 김정일의 친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청와대를 예방을 하는 길을 원했는데 네. 청와대가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하루 정도 더 머물렀고 그 다음에 결국 청와대에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오라고 했는데 들어가는 과정에서 나중에 알려진 이야기입니다만 일반인 들어가는 것처럼 검색대를 거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김기남이 화가 많이 났었죠. 그전에는 그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김여정이 오고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오면 청와대를 들어갈 텐데 아마도 남북관계 어떤 돌파구를 만든다고 한다면 그때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에 그런 일화를 충분히 감안해서 극진하게 정중하게 할 것도 아마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그때는 관계도 그랬고 교수님 말씀대로 그것도 맞고 이제 사람의 급도 다르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김기남과 지금 김여정은 확실하게 그렇죠. 뭐 김영남 상임위원장도 네. 있기 때문에 다르니까요.